안녕하세요. 포트맥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 앞에 한강 작품의 회화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평택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작가 부름의 대표인 이덕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강 작품의 회화적 특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번에 한강 작품 전체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회화적 특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작가들은 특히 읽어야 됩니다. 한강 작품이 왜 노벨 문학상을 탔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이 탔을 때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대표 작가가 상을 탈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차근차근 읽고 차근차근 한강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참 노벨 문학상을 잘 줬다. 왜냐하면 일단 한강은 저는 이제 최고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가치로 생각하는 게 자기 분야에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강은 정말 그런 작가예요. 한강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뭐 최근 현대 철학가까지 다 작품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강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글 중에서 하는데, 한강의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일단 한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한강은 이 지금 소박한 현실이 정말 싫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작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작가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초점 인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으면은 주인공과 똑같이 비슷한 페르소나와 그런 인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엄마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구가 나오든지 같이 동거이든지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언제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그 채식주의자를 논문으로 쓰는 학자들이 채식주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 나무로 되는 부분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아닌 나무로 된다는 결국은 학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해라는 인물이 한강이 아니라 그게 영애라는 인물이 언니로 나오는데, 한강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인내하고 사는 삶.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삶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바람이 분다 가락에서도 읽어보면은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엄마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기 부처는 중편인데, 아기 부처에서는 엄마가 자기 페르소나로 엄마를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내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무 불꽃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무에서 푸른 불꽃 얘기가 나옵니다. 푸른 불꽃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회화적 특성을 얘기하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도 굉장히 파란색을 꿈을 향해서 가는 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파란색은 여기서 이제 그 한강이 푸른색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새벽.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새벽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가 참 파랗다라고 느낀 게,
독일의 드레스덴 갔을 때 드레스덴을 제가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대사관제에 머물면서 저 혼자 드레스덴도 가고 나이트리치 뭐 이런 도시를 혼자서 매일 돌아다녔는데 그때 돌아다닐 때 드레스덴에 갔을 때 드레스덴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보니까 그 성들이 파란 안개 같은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바로 경계, 밤과 낮이 오는 바로 그 경계선이 파란색으로 푸른 새벽으로 가요. 그거를 똑같이 그린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수도꼭지에 흐르는 물이라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서 야닉 에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루 베이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2월달에 나온 책.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을 착 보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입을 확 대고 물을 알아들이고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오아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들고 힘든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덥고 지친 상태에서 한 모금의 물 얼마나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란색이 힘과 꿈을 얘기한다.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똑같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나라에 한번 지금 프란시스 베이컨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생각.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미 지나갔고 그거는 이제 조그만 화랑에서 했고 지금 카라바조 얘기인데 지금 야닉 예넬이라는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카라바조를 최고의 화가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화가를 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을 왜 최고의 화가를 치느냐 그러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은 더블린 태생이에요. 더블린 태생인데 세상의 최고의 화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그러면은 이걸 알았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을 알았다라는 거죠. 알고 프란시스 베이컨을 작품화한 게 채식주의자 일본이에요. 여러분 채식주의자에 보면 문장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림이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있죠. 고기 같은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가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왜 건육이잖아요. 그냥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주로 이게 그거를 그냥 전체 몸통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떼어내가지고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괴물스러운 그림인데 이게 1900년대 1500억에 팔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화가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초대한 화가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화가의 그림을 정말 한강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목하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세계관을 자기 세계관으로 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세계관은 어떻냐?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강간하고 막 나쁜 짓 하는 어떤 소년을 봤어요. 근데 소년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기르면서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평생 그 사람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브루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브루탈리스트 해가지고 헝가리의 그 바우하우스 건축가를 지금 영화한 거의 3시간 제가 10시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한 2시까지 영화를 봤어요.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브루탈리스트를 보면은 아마 똑같은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베이컨이 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베이컨의 그 연인이라고 하는 조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베이컨을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약물 중독으로 나중에 결국은
드골 대통령이 초대를 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호텔에서 약물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 나온 직원들이 베이컨인데 알리지 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걸 알리면 저 사람이 못한다. 전시회를 못할 것이니까 알리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알림.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베이컨 작품을 그렇게 정말 충격적인 지금까지 보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이번 야닐 애니리슨 블루 베이컨이라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정말로 그런 작품이라는 걸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연인이라고 하는 조지 안비아라는 사람의 뭘 평생 거두면서 먹여 살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초상화를 엄청 많이 그렸어요. 엄청 그림이 한 30점인데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그 연민과 사랑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대함이 더더욱이나 그 베이컨을 유명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한강이 영향을 입은 작가가 로크 마스크라고 하는 화가예요. 로크 마스크라는 화가 마크 로스크 화가의 작품을 전시회 본 사람 우리나라에 전시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근희가 기획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김근희가 한 줄 모르고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고 놀랐는데 나중에 그게 김근희더라고요. 마크로스크 전시회 가본 마크로스크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고효수 선생님하고 한 2명 정도 아까 마크로스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정말 그 그림도 보면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색, 푸른색, 검은색 이렇게 한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한강은 마크로스크에 대해서 시를 2편을 쓰고 있어요. 마크로스크 1, 마크로스크 2 해가지고 마크로스크가 자살을 했는데 뉴욕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서 자살했어요. 그 자살할 때 70년 2월 25일이에요. 한강이 70년 9월에 태어났어요. 그 시에서 한강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마크로스크는 2월 25일에 죽었다. 나는 9월 며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며칠 전으로 해가지고 마크로스크가 죽기 며칠 전에 내가 잉태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리고 마크로스크의 그 그림에 이제 한강이 인식한 그 스미고 번지는 것, 스미고 번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색깔과 색깔 사이에 이렇게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스미고 번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관계를 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크로스크의 그 그림을 통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할 때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강의 작품 속에서는 인물의 페르소나가 꼭 나타난다고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제가 같이 창방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수의 사랑에 자은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주춤 인물이 2사람이 나오는데 그 2사람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강 작품에서 모든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난다.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현실로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강 작품에는 가장 중요한 이 서사의 흐름인데 거기에서 자은이라는 인물은 고아예요. 고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아원에서 입양되고 파양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서울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그게 그 인물도
30만 원이라는 월세가 없어서 15만 원을 자기가 내고 15만 원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여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주인공 인물은 전혀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그 한강 중에서 작품 중에서도 트라우마는 항상 신체로 드러나요. 아기 부처에서도 신체로 드러나고 채식주의자에서도 신체로 드러나고 여수의 사랑에서도 결벽증과 억압증, 강박증으로 드러나요. 억압증과 강박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통화하고 누가 뭐 더럽게 막 진열이 들었다든가 그러면은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그걸 다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집에 퇴근을 안 하는 그런 강박증 환자로 태어나는데 트라우마를 한 사람은 그 자은이라는 이름을 극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수는 가지 못하지만 바다처럼 조그만 어항을 만들어요. 거기서 물고기들이 노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어떤 고향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심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리아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인데 비해서 그 사람 강박증과 결벽증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스미고 저미는 관계로 두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자은이 그 결벽증과 강박증의 환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여수로 떠나요. 떠나자 스스로 반성을 해가면서 자은을 찾았어. 그 인물도 같이 주인공도 여수로 소설 텍스트의 현재는 그 인물이 자은을 찾아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여수에 도착하는 장면까지가 소설의 그 텍스트 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서로 모든 관계에서는 스미고 저미는 관계로 관계가 완성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한강의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마크 로스코의 특징을 그 자기화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처음부터 뭐 마크 로스코가 한강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아니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읽다가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또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쓴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문체 여러분들이 한강 작품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한 문체로 인해서 이거는 정말로 눈에 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묘사를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듯이 그려라. 그림처럼 그려라. 라는 말을 이제 창작할 때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듯 그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금방 영상으로 만들기 쉬운 그런 이제 문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강 작품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여수의 사람, 그 다음에 아기 부처, 또 다른 작품도 굉장히 영화화된 작품이 많아요. 그 영화화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영상적 이미지가 분명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감독들의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한강의 작품은 영화하기 쉬운 작품이겠다. 이 조그만 소도구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 문체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정말 그 한강이 세계 모든 세계가 한강이 또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군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음악가 중에서는 말로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강은 진짜 어쩌자고 누가 처음에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이랬을 때 김병일이라는 그 민음사 사장이 어쩌자고 20대가 이렇게 작품이 암울하냐 이렇게 썼대는데 여수의 사랑이 정말 20대 쓴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말로도 너무 가족이 많이 여기 이제 뭐 딸도 죽고 형제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말레 그 요양국 2번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는데도 마누라까지 떠나고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말로인데 말로 프란시스 베이컨 그 다음에
마크루스크는 또 자살하고 이런 인물들을 자기화해서 우리가 타자화된 인물들, 우리가 문학에서 타자화된 인물이라 그러면은 정말 트라우마도 많고 너무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어 더 이상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물들을 타자화된 인물이라는 그 타자화된 인물을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강 작품을 쓰고 있고 그 얘가 노벨문학상 수상식에 검은 옷을 입고 화장 안 하고 그렇게 항상 장례식에 가는 차림으로 다니는 게 한강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강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작가는 그래도 한강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강을 좀 읽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한강의 전도사가 되세요. 한강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시대의 희생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강을 제대로 이해합시다라는 게 오늘 저희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